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끔 지갑에 있는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지갑에 있는 돈, 현찰 이게 딱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돈이라는 말을 쓸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다. 뭐 할 때는 이 현찰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돈이 잘 돈다. 응? 저 사업은 돈이 되겠다. 이런 거. 돈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쓴 돈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한국에 쓰는 돈이라는 것이 이 경제적, 경제학적, 금융에서 쓰는 돈 또는 머니라는 개념하고 진짜 잘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보통 이 현찰만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돈다고 할 때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시중에 돈이 뭐 안 돈다, 뭐 돈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돈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돈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뉩니다. 일단은 현찰의 개념이고요. 현찰이 돈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부, 재산. 여기까지 쉽죠.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인데, 현찰은 우리가 금방 알듯이 뭐 지갑 속에 있는 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돈은 어떤 부나 재산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이 돈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돈입니다. 아까 말하는 돈이 돈다 안 돈다, 또 뭐 돈이 어디에 어느 쪽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런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총 유동성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건 예금일 겁니다. 은행 예금이 있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으면 주식 같은 것도 있고, 뭐 보험 같은 것도 이 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지금은 집이 있어도 이게 돈으로 되기 어렵죠. 근데 한 2008년 이전, 2006년, 7년 이런 때는 서울에 뭐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는 바로 현찰하고 같았습니다. 그냥 바로 팔리면 팔았잖아요. 내가 시장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서 한 조금만 깎아서 팔아주면 한참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집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1991년도에 그때도 한번 2006, 7년처럼 부동산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부동산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 9년, 90년 사이에 하도 많이 올라서 제가 그때 이제 그냥 좀 약간 그때 괜히 젊었으니까 젊어서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 부동산 하도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라도 좀 팔아서 집값을 좀 안정시켜 보자. 그래도 이제 그래갖고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일요일로 부동산 할 때 일요일날 집사람이랑 같이 나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집을 내놨어요. 내놓는데 그 일요일날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에 그러니까 얼마 하면 가격이 거기다 조금 더 비싸게 딱 개인이니까 뭐 하여튼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받아야 되니까 하고서 비싸게 내놓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딱 하니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집이 팔린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때니까. 이렇게 그런 시기 또는 뭐 비슷한 시기가 2006, 7년도였죠. 이런 시기는 부동산 집도 돈과 거의 같아요. 재산도 되지만은 재산으로서뿐 아니라 이 유동성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자동차도 이 골프라는 차가 있어요. 유럽에. 혹시 아시죠? 젊은 사람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럽에서 젊은이들,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가 골프입니다. 골프 같은 건 유럽에서는 골프는 현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를 차를 갖고 있으면 가격이 쭉 나와요. 뭐 차 상태, 연식, 뭐 차 거기도 이렇게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시세에서 쉽게 말하면 5만 원만 딱 우리나라 돈으로 깎아주면 그냥 팔립니다. 그냥 아침에 내놓으면 점심 전에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골프도 현찰하고 같은 겁니다. 즉 이런 것 그리고 또 꼭 이런 재산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돈은 지금 없지만 은행에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내가 신용이 좋거나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것도 돈이죠. 그죠? 돈이 없지만 내가 뭐 그 돈이 없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신이 100% 있으면 사업부터 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빌려 쓸 수 있고 또 그것만 돈이 아니고 또 뭐죠?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또는 내가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이 대출, 그 다음에 신용,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돈이다. 그러니까 돈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실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돈이 이거다. 현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재산도 작은 돈입니다.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이 개념이 돈이 이제 실제로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를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이 없어도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부와 재산이 없는 사람도 뭐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 외에도 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뭐 남북 관계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돈의 개념, 이 총유동성의 개념이 돈이, 제가 책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돈을 알 수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를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또는 아니면 이렇게 좀 멀리서라도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느냐라는 걸 만든 것이 이제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지표입니다. 통화지표라는 게 이제 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M1, M2, 뭐 M3라는 이런 개념이 나타난 거죠. 시로 들어보셨습니까? M1, M2, M3. 이게 이제 뭐 이거 쓰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M이라는 게 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말로 쓰면 돈 1, 2, 3이죠. 요것은 보통 은행의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입니다. 바로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고 요것은 여기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거다. M1에다가 이렇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요것은 M2에다가 여러 가지 뭐 채권이나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증권회사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이제 M3다. 요새는 M3 대신에 이제 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동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커도 아까 말한 이러한 뭐 대출 뭐 이렇게 신용 이런 것까지 넓어진 개념에서의 총유동성은 아니다 이거죠.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의 총 흐름은
어떤 걸로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넓어질수록 이거에 가까워지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커지면 이것을 통계로 잡기가 어려워져요. 이것은 통계로 가장 빨리 잡을 수 있고, 이것은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통계가 좀 늦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책을 할 때 고민은 뭐냐면, 어떤 통계로서 통계를 빨리 잡고 정확하게 잡아서, 왜냐면 이 통계가 이제 오늘 통계가 2, 3일 후에 나온다면 지금 당장 돈의 양이 흐름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는 M3 통계는 한 달쯤 후에 나온다. 그러면 한 달 전 통계를 갖고서 지금 경제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통계 넓어질수록 여기에 가깝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늦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루기 어려워져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경제를 예측하거나 볼 때는 결국은 지식보다는 숫자보다는 통찰력이 점점 중요해진다. 그런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 돈이 약간 양이 돈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어찌나 돈이 양이 많을 때 적을 때가 있죠, 그죠? 많을 때는 보통 금리를 올리는 게 좋습니까? 내리는 게 좋습니까? 올리는 게. 많을 때는 왜 올리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흔하니까. 네? 돈을 좀 사람들이 적게 쓰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값을 좀 비싸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 다음 돈이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가요. 돈이 양이 줄어들면 돈을 좀 싸게 편하게 쓰라고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얼마죠?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금리를 완전히 밑에까지 내린 거잖아요. 제로보다 더 이론적으로는 더 낮출 수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도 아까 잠깐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 최저금리인데 금리를 마지막 낮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네, 적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신문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막 미국에서 돈을 막 푼다고 하잖아요. 돈을 수없이 푼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돈은 없어요. 없으니까 금리를 또 내린 거잖아요. 그죠? 돈을 풀었는데 왜 없을까요? 중간에서 막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막혔다. 그것도 말이 되는 듯? 조금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은, 즉, 이런 돈, M1이나 이 M1의 현금, M1의 핵심 현금인데, 현금이나 이런 것, 특히 현금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죠? 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고, 총 유동성이 적은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미국 상황, 유럽 상황.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약간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 풀어요. 돈을 많이 풉니다. 그 푸는 방법이 이제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뭘 사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뭘 사. 중앙은행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죠. 왜냐하면 찍어내면 되니까.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쓰면 되니까 돈이 많은데 돈을 그러면 바깥에 이제 이렇게 푼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줄 수 없잖아요. 줄 서서. 그러니까 뭘 사는 거예요. 뭐든지 사요. 하다못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수산업이 나쁘다라 그러면 그냥 생선 사면 돼요. 중앙은행이 한 분의 생선을 사면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 썩으니까 안 되겠지만 생선을 사면 수납들이 좋잖아요. 뭐든지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주로 이제 미국 같은 데 채권을 삽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주고 채권 같은 걸 사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뭘 사면은 그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다 뭘 사는 거예요. 채권을.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라는 게 아니죠. BS. 그것을 계속 늘려서 중앙은행이 막 재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부채를 늘려가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이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이 현금이 중심이에요. 현금 플러스 요건 금융 용어인데 본원통화라는 게 있어요. 본원통화라는 게 뭐냐면 현금 플러스 은행들이 기준예측금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용어인데 은행들이 이제 중앙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이 있어요. 응? 그냥 항상 찾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본원통화냐면 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인데 이 돈은 현찰하고 은행들도 여러 개인들처럼 개인들이 내가 이제 우리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을 항상 찾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저축은행 요금을 예금으로 그것처럼 은행들이 한국은행에다가 중앙은행에다가 이게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예치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실제 가장 큰 것은 여기 이게 더 크죠. 세에 따라서 이것도 꽤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본원통화인데 중앙은행은 이걸 막 늘리는 거예요. 지금 2008년 이후에 이걸 막 늘렸고 그러면서 M2, M3 총유동성 이것이 이제 늘어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늘어났던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이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고 현금이나 은행 지준예 지금 중앙은행이 푸는 돈, 중앙은행이 돈이 푸는 건 아까 뭘 산 거죠.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사서 돈을 풀었는데 이건 많이 늘었는데 뭐가 안 늘었죠? 이렇게 갈수록 안 늘고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이건 통계가 안 나오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지만 줄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채권을 샀다면 채권 줄고 현금은 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채권을 샀다면 채권은 줄어버리고 현금을 산다면 유동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면 아니죠. 채권이 발행돼 있으니까. 채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채권은 들어가 버리고 현금은 나가고 그럼 똑같아요. 유동성은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이 100% 다 팔렸을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채권이 아까 그 하나 더 복잡한데요. 이 채권이나 증권, 아까 그 부동산,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이 돈으로서 움직이는 역할이 좀 틀려요. 즉 뭐냐면 채권이 100하고 현금 100하고 같은 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채권은 이만큼 있어도 실제,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설명을 드렸죠. 아파트가 한 채 있지만,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지만, 아파트 10억짜리하고 현찰 10억하고는 돈으로서 역할은 틀리죠. 특히 지금 같은 10억, 아파트 10억짜리는 거의 돈으로서 가치는 거의 없어진 셈이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물론 잘 팔릴 때는 조금 가치가 크지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을 사면은 이게 들어가서 같아지는 게 아니고 채권처럼 잘 유동성이 없는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돈은 돈이지만 이 돈의 역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줄고 돈으로서의 아주 힘이 센 그걸 이제 금융 용어로는 이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도 해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이 파워드 고압 통화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통화를 말합니다. 본원 통화를. 왜냐하면 이런 것보다 힘이 세니까. 이런 게 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 힘을 쓰는 시중 유동통량은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중앙은행이 주식도 삽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이제 하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특히 주식시장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재밌게 뭐 생선도 산다고 그랬지만 그것까지는 안 사지만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2003년도인가 4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쯤은 일본 중앙은행에 주식을 샀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오르죠. 뭐 돈 많은 데서 그냥 진짜 돈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서 응? 주식을 사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것,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건 중앙은행이 뭘 산다.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거꾸로 팔으면, 갖고 있는 걸 팔으면 시중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공개시장 조작하고 좀 나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돈을 막, 이걸 많이 푸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이제 별로 안 늘었어요. 줄거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이 풀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중앙은행이 푼 돈은 많은데 실제 시장에 있는 돈은 많지 않은 상황이 얼마 전까지 미국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미국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완전하게 간 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이 막 뭘 사들이는 거,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 유럽은 뭐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이렇고 일본은 아까 2001년부터 제로금리를 하면서 이런 양적 완화를 했는데 지금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뭐 일본이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일본은 제로금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이제 미래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밝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 가 있는 거고 유럽은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먼저 제로금리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는 뭐 지금 2.25 금리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제가 더 미래에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자기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더 디프레 경제가 점점 성장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도 더 떨어지고 이런 거로 갈 건지 아니면 경제가 좀 잘 돌아가서 금리도 오르고 이런 시장의 총유동 양도 늘어나면서 돈도 풍성해지고 사람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이런 정도로 갈 건지 지금 그런 중간 어떤 기로에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잘 이해를 아까 네. 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 미국에서 그렇게 실컷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많은 돈이 계속 풀어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뭐 예측을 돈이 풀었는데 네. 요 돈만 많은 거죠. 보는 통화만 많은 거고 부채만 이빨 늘어나고 중앙은행이 돈만 늘어난 거고 네. 네? 여기는 별로 안 는 거죠. 중앙은행 돈이 전 부채지 않습니까? 네. 보는 통화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네.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도 같이. 왜냐하면 그냥 샀으니까. 예. 샀으니까. 근데 이쪽에 사고 돈을 풀으니까 네. 대차적으로 확대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부채만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내놓은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그거예요. 중앙은행이 내놓은 돈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네.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주식시장은 조금 좋아졌지만 네. 안 하고 아직 또 사람들이 서로 잘 믿는 게 또 신용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총유동성은 아직도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총유동성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조만간 이제 이런 양적 완화라는 걸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유로 되긴 너무 약하지 않나요? 뭐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유동성 문제. 이 사이에 안 들어가는 이유. 네네.
이게 뭐 이제 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일자리 부족, 또 뭐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 경제는 뭐 세계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 이거 안 되는 건 뭐 어떤 경제학자들 또는 어떤 자기가 어떤 서 있는 진영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소득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이 경제가 나빠지면서 돌지 않고 돈이 안 도는 상황 계속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이제 이 부동산 문제만 미국도 서프라임에서 터진 거니까 여러 정도 정리되고 미국 산업이 경쟁력이 좀 회복이 된다면 또 미국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럼 뭐 자국 내에서만 꿉쩍거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랑 경제가 세계에 다 선진사방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미국은 물론 외국하고 연결돼 있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이 대외 의존도, 수출입 의존도라고 하죠. GDP 대비 수출입 의존도가 한 10% 정도 그냥 안 되는 나라예요. 통계는 정확하지 않는데 알고 있어요? 네. 10%? 그 정도.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 그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린다는 나라들인데 미국이 이렇게 뭐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서야 기미가 보일 듯 말 듯 한다 이런 정도니까 뭐 같이 혼돈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미국 문제는 미국 내에서 많이 이제 해결이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 미국, 뭐 유럽, 일본 다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데하고도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해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근데 지금 뭐 그 상황이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 일이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건 미국은 아직도, 저도 뭐 미국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즉 미국은 아까 말한 이건 부정이 많은데, 돈은 통화는 많은데 이건 아직 조금 좋아질 듯 말 듯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미국 문제까지도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한국 문제만 좀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저기서 말씀하신 본원통화가 현금 플러스 은행 기준 예치금이 M1 정도의 개념. M1보다 조금 작아요. M1은 뭐냐면 오히려 작은데. 여기에 개인들이 그리고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은행 예금이, 요금 예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총 유동성 안에서 네.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퍼센티지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모르죠. 없어서. 이걸 모르니까. 총 유동성을 네. 알 수 없어서. 여기 요거는 숫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것은 M3도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 미국은. 우리나라는 정확한데 미국이 발표를 안 해. 그러면 그 본원통화를 풀어도 네. 그 유동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비중이 되게 미미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숫자로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 음모론 얘기하잖아요. 뭐 미국의 버냉키, 옛날 요새는 알란인데, 그런 사람들 중앙은행 미국 총재나 뭐 BIS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주물럭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제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있는데, 독일에 가장 가까운, 제가 많이 출장 가는 중에 BIS가 스위스 바젤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1년에 6번 정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버냉키 같은 사람이 와요. 오면은 물론 뭐 버냉키랑 저야 이제 낮으니까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오지만은 거기서 뭐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이렇게 뭐 식당에서도 만나고 저기 이렇게 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2008년, 2009년 이런 데 막 경제를 할 때 버냉키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총재들이 모여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총재한테 이제 저희 이성택 총재 들은 얘기인데, 어떤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총재가 미국의 지금 이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구 전략을 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으냐 할 생각이냐라고 이제 버냉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답이 뭐냐면 그걸 좀 알으면 나한테 좀 갖게 간다.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 총정성은 인간이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통계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한참 뒤에 가면 좀 설명 경기 위기 같은 거 할 또 할 텐데 이것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인간이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모론은 제가 음모는 할 수 있다. 음모는 다 꾸밀 수 있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맞추는 것은 인간은 똑같다. 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니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됐나요? 금리가 은행금리 말고서도 뭐 금리는 아니지만 물가나 뭐 하여튼 보험 관련해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랑 좀 연동이 되나요? 좀 은행금리를 낮추면은 전반적으로 뭐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 그런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낮아진다. 금리 그러니까 뭐 돈의 양을 조절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금리가 물가는 사실은 돈의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죠, 그죠?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 시장의 유동성량이 돈이 양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 돈의 양을 좀 줄여갖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관계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기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부동산 시장이나 그런 데는 좀 많잖아요. 부동산은 좀 부동산도 뭐 크게 보면은 돈의 양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만을 보고 통화정책, 금지정책을 쓰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2006년, 7년에 우리나라 부동산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금리를 확 올렸으면 부동산도 잡았을 거예요. 당연히 잡히죠. 뭐 금리를 한 10%, 15% 정도 올렸으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부동산도 잡겠지만 다른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금리 정책이 이제 뭐 부동산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